상당히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이게 서울대학병원 의생명연구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원장 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강의로 준비한 거는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학에 대한 얘기인데, 이 미래의학이 뭐 오늘 없고 내일 갑자기 생기는 얘기는 아니고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의료계에서 진행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완성도를 위해서 계속 나아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료계에 종사했던 분들은 들어보면 아, 그 얘기구나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들어서 알고 있더라도 오늘 좀 새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새로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진행형인 미래의학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이 영어 슬라이드로 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기에는 좀 약간 적당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냥 영어 슬라이드로 준비했고, 그 대신에 설명은 가능한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으시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약간 깊숙한 얘기가 나오는데 깊숙한 얘기를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1차, 2차, 3차를 지나서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고, 이 제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고 그러면 퓨전입니다.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뭐 의학, 공학, 과학, 재료공학, 전기공학, 이 어느 한 분야로 문제를 푸는 시대가 아니라 같이 풀어나가는 시대가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밑에 보면 그 로봇 그림이 보이죠?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이 이 4차 산업혁명의 아마 궁극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고 그 핵심 코드는 과학의 융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의학에서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 여러분들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시스템 바이올로지, 시스템 메디신, 이걸 우리말로 하면 개통생물학, 개통의학 그러기도 참 이상해서 제가 이 용어를 쓰는데, 좀 이따 이 시스템 바이올로지가 뭐고 시스템 메디신이 뭔지는 아주 간략히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 이 콘슈머들이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한 반대로 소비자, 즉 의료 혜택을 받는 환자 영역에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직접 뭔가 내 스스로 알고 결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한 커다란 흐름이고, 또 하나 앞으로 미래의 변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야만 된다는 그런 콘슈머 드리븐 헬스케어, 소비자, 즉 의료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료 혁신이 하나의 핵심 코드입니다. 세 번째는 뭐 다 아시겠죠? 모든 게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컴퓨터 등등등에서 이런 세 가지 변화가 의료계의 혁신을 갖고 오고 있고요. 그 결과가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P4 메디신이라는 겁니다. P가 4개인 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P4가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바이올로지 그림을 막 그려놨는데, 이거 뭐 한 가지 알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 생물학을 또는 의학을 보는 시각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몇십 년간 해온 거는 소위 리덕셔니즘이라는 겁니다. 점점 작은 단위로 모여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병에 걸리면 건강한 사람과 환자로 나눴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그 환자는 신의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무당이 치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조금 의학을 좀 알게 되니까, 아, 눈이 노래지면 이 사람은 간이 나빠졌네, 기침을 하면 폐가 나빠졌대 하는 장기 개념이 됐고요. 병리학이 발전하면서 이 눈이 노래진 황달이 온 사람을 보고도 아, 간염 때문이야,
간경화 때문이야, 간암 때문이야 하는 병의 분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30여 년부터 점점 보다 많은 걸 알게 되니까 그보다 더 작은 단위로 내려가게 됐죠. 소위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간염도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이야, C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이야, 알코올 때문이야, 술 때문이야 하는 이런 식으로 분류가 가능해졌어요. 그게 점점 작은 단위로 가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생물학적 정보를 얻게 됐는데 so what? 전체를 못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겠다 하는 그러한 어프로치가 시스템 바이올로지입니다. 홀리스틱 어프로치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이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이 필요해졌습니다.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이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아까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과학의 융합, 퓨전이라고 그랬죠. 의학에서도 생물학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지고 시스템 메디신은 똑같습니다. 시스템 바이올로지, 시스템 생물학과 같이 의학도 전체를 봐야 되겠다. 전체라는 게 어떤 거냐고요? 이제 암 환자를 진료할 때 보면 굉장히 암 환자에 대한 정보가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거의 지놈이라고 있는데 그게 DNA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의 DNA. 거기에 트랜스크립톰이라는 얘기는 메신저 RNA 들어보셨죠? 코비드-19이 RNA 백신이거든요. 그다음에 단백질, 마이크로비움 등등등. 또 한편으로 의학에서는 각종 이메이징, 영상이 있습니다. CT, MRI, PET 등등의 엄청난 정보를 갖고 알게 됐는데 so what? 전체를 봐야 되겠다. 즉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다는 니드가 생기고 그거는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을 통해서만 가능해서 지금 이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의 건강 상태, 질병을 굉장히 전체를 보기는 시각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홀리스틱 또는 전체를 본다 그러면 좀 오해할 부분이 그거 한의학에서 많이 하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혹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여기서 홀리스틱한 거는 퀀티테이션, 정량화가 가능한 홀리스틱 어프로치입니다. 양을 잴 수가 있어야 되죠. 양을 잴 수 없어 아니고 두 번째 아까 제가 DNA, RNA 얘기했듯이 엄청난 첨단 과학적 자료를 갖고 홀리스틱 어프로치 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 메디신이고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과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P for 메디신이에요. P가 4개죠. 프레딕티브, 프리벤티브, 퍼스널라이즈드, 파티시퍼터입니다. 프레딕티브는 예측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예측할까요? 그 얘기를 좀 이따 알아보고요. 예측을 하게 되면 뭐를 할 수 있냐면 프리벤티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그런 말씀 요즘에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현대의학은 치료 중심이야. 예방 중심으로 나가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이거 10여 년 전부터 가끔 튀어나오고 최근에도 또 가끔 튀어나와요.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예방 좋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프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왜 아프게 놔두겠습니까? 왜 현대의학이 치료 중심이었을까요? 예방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방을 하려면 예측을 해야 되죠. 여기 있는 수많은 분들 중에 앞으로 이분들 중에 3년 뒤에 어떤 질병이 생길 걸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P4 메디신에서는 프레딕션, 예측을 하게 되면 예방을 지금보다 훨씬 잘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가 퍼스널라이즈 메디신, 맞춤 치료입니다. 사람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데 혈압이 높다고 모든 고혈압 약을 똑같은 걸 쓰는 게 옳으냐? 아닙니다. 약을 딸리 써야겠죠. 어떻게? 그 방법을 찾는 게 맞춤 치료고요. 그게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프리시전 메디신, 정밀 의료라는 개념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밀 의료. 예측을 하면 정밀 의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당뇨병이 걸려서 왔는데 이분은 약 A를 쓰면 딱 맞아. 예측을 하면 A를 쓰면 되죠. 그게 예측이고 맞춤 치료고 정밀 의료입니다. 통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번째 파티시퍼들은 참여입니다. 참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의료 소비자 또는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의사가 이러세요 저러세요 한다고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죠? 알으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협조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파티시퍼토리 메디신의 개념입니다. 우리 전형적인 의료를 한번 다시 보면, 저는 옛날에 이제 종양내과 의사로서 암 환자의 항암제 치료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대장암 환자가 왔습니다, 왼쪽에. 그래서 항암제를 쓰면 맨 위에 어떤 환자는 효과도 좋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좋죠? 두 번째 그룹은 효과는 있는데 부작용이 꽤 심해요. 세 번째는 효과는 없고 부작용도 없어요. 네 번째 맨 밑에는 효과도 없이 부작용만 있어요. 이 항암제를 옛날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겪는 일 중에 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사를 포함해서 모든 환자가 자기가 맨 위에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효과를 볼지, 누가 부작용이 많을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예측이 된다면 맞춤 치료가 가능해지는데, 이게 한 20년 가까이 연구했는데 요만큼 알고 있고 아직 많은 걸 모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표적 치료제라는 게 생겼어요. 이 표적 치료제는 효과 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게 정밀의료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마커예요. 뭐 의료계 종사하는 분들은 이 바이오마커라는 단어는 굉장히 귀에 익은데 일반인들은 쉽지 않은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피퍼메디신의 미료 의료를 이해하시려면 익숙해져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이오마커입니다. 바이오마커는 어떠한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지표를 우리가 바이오마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맨 오른쪽이 다이그노스틱이 진단 바이오마커거든요. 요즘에는 진단하려면 조직검사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이오마커로 진단한다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런 세상. 프로그노스틱은 예후입니다. 아마 가족 중에 병원에 갔던 분들은 이분은 예후가 좋아서, 이분은 예후가 나빠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의사들도 환자의 뭐 나이, 여러 가지 건강 상태 등을 보고 가령 폐렴이 걸려도 이 사람은 폐렴에 걸렸지만 회복할 거예요. 이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게 예측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예후를 예측하게 하는 바이오마커고요. 맨 오른쪽이 프레딕티브, 예측하게 하는 바이오마커입니다. 이 예측하게 하는 바이오마커가 아까 말씀드린 프레딕티브 메디신, 예측하는 의료, 그다음에 퍼스널라이즈 메디신을 가는 협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시전 메디신 2015년부터 유명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그전에는 맞춤 치료,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이라는 말을 썼다가 2015년에 연두교소에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프리시전 메디신이라는 말을 처음 쓰면서 이게 오늘날까지 유행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 오바마가 얘기했던,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얘기했던 프리시전 메디신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질환명을 갖고 있더라도 폐암이다, 위암이다, 고혈압이다, 당뇨다 하더라도 환자마다 전부 다 유전자가 다르고 살았던 환경이 다르고 세 번째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데 그걸 똑같이 치료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걸 다 같이 분리해야 된다 해서 그거를 정밀의료라고 텀을 했습니다. 이 정밀의료를 제가 다른 표현을 읽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았던 질환을 하나씩 나누는, 구획을 나누는 거다. 세그멘트로 나누는 것이 정밀의료라는 텀을 가끔 씁니다. 알았던 병, 폐암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나누고, 예를 들면 당뇨도 1형, 2형 당뇨는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2형 당뇨도 여러 가지로 나누고 그 나누는 것에 따라서 약을 달리 쓰는, 이것이 정밀의료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밀의료를 지향하면서 가장 먼저 접근했던 게 암이에요. 왜냐하면 암의 유전자는 굉장히 사람마다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특성에 맞춰서 치료제를 다루려 할 수 있었기에 정밀의료의 첫 포커스는 암이 되고, 보다 복잡한 다른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2015년이고요. 그때 나온 게 프리시전 메디신은 뭐냐,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 맞춤 치료와 정밀의 차이는 뭐냐, 기본 생각은 똑같은데
맞춤 치료는 꼭 따지자면 여기 있는 개개인을 다 따로 보는 것이 맞춤 치료고, 정밀 의료는 여기 있는 환자군을 여러 개로 나눠서 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밀 의료는 맞춤 의료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참 복잡한 그림이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A는 폐암을 나타내고요, C는 유방암을 나타내고요, D는 대장암을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가서 암을 질환하면 폐암입니다. B는 폐암 중에서 종류가 다른 편평상폐암이거든요. 편평상폐암이다. 유방암이다. 이렇게 진단하던 것이 최근에는 암을 치료할 때, 특히 항암제를 고를 때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A처럼 폐암을 나눠서 분류합니다. 뭐에 따라서? 암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나눕니다. 가령 암세포가 EGFR, 이제부터 어려워지죠. EGFR이 도대체 뭐야? 이걸 여러분들이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EGFR 유전자가 변이가 온 암하고 ALK라는 유전자가 변이가 온 폐암은 다릅니다. 치료가. 그것이 정밀의료 개념입니다. 폐암을 세그멘트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게 폐암을 치료하는 약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EGFR 변이가 있으면 귀에 여러분 읽을 줄 모릅니다. 이레사라는 약을 씁니다. 알크라는 적에 있으면 젤콜이라는 약을 씁니다. 이렇게 같은 폐암인데 쓰는 약이 달라지는 거, 이것이 바로 정밀의료의 한계입니다. 지금 여기 폐암에 보면 상당히 많은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현재 정밀의료가 제일 발달한 암이 폐암입니다. 하나를 더 누르면 맨 왼쪽 아래 새로운 게 나타나죠. 2021년도에 그동안 약이 없었던 KRAS라는 유전자가 변이된 암에 새로운 약이 나왔어요. 암젠이라는 회사에서. 작년에는 헐투가 변이된 암에 에너투라는 약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 두 가지를 소개한 이유는 여러분들 보고 외치라고가 아니라, 해가 갈수록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오면서 폐암이라는 병은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다섯씩 계속 나눠져 갈 겁니다. 즉 정밀의료는 서 있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가면서 변한다, 이 생각을 해 주십사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리퀴드 바이옵시라는 말을 씁니다. 액체 생검.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익은 사람이 소수 있을 거고 대부분은 아닐 건데요. 폐암도 치료하다 보면 유전자 변이가 또 바뀌어서 잘 듣던 약이 안 듣게 됩니다. 얼핏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바뀌었냐를 보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바늘로 이 살을 뚫고 들어가서 조직을 얻어내는 게 위험합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환자 입장에서 정말 하기 싫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혈액을 뽑아서 혈액 내에 약간 미량 있는 암세포를 찾아내서 그 DNA를 검사하는 걸 우리 액체생검이라고 해요.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많이 들려올 용어길래 오늘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쓰이냐고요? 아까 EGFR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폐암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레사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한 2년이 지나면 많은 환자들이 나빠져요. 그때 액체 생검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절반은 T790M, 이걸 외실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유전자 변이가 생겨요. 그러면 약을 바꿔야겠죠. 바로 오시머틴 이런 약. 그러니까 정밀의료라는 거는 아까 종류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제가 하나 말씀드렸지만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어디까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정밀의료, 미래 의료 중에 핵심인 정밀의료는 지금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발전해 나갈 겁니다. 제가 이제 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림을 금방 이해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하는 게 이제 암 환자의 경과를 나타낸 거고요. 맨 오른쪽이 사기 암 환자를 나타냅니다. 맨 밑에를 보면 그 환자에게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약을 쓰기 위해서, 가장 부작용이 적은 약을 쓰기 위해서 정밀의료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루박스로 돼 있죠. 지금은 어디가 있냐면 암 수술 후에 재발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예측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을 해왔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대장암을 수술했는데 2기예요. 한 20%에서 30%가 재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왼쪽에 하이리스크 팩터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걸 다 아실 필요 없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암제 치료를 하자고 그래요. 완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낮으면 안 하자고 그러고요. 당연한 거죠. 그게 이 오른쪽 그림 중에 밑을 보면 아까 말했던 가능성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이 재발률을 나타내는데 높이 있는 게 재발률이 낮은 겁니다.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위로 갑시다. 액체 생검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암 수술 후에 액체 생검을 해서 암세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고요. 나오는 쪽이 아래고요. 안 나오는 쪽이 위쪽입니다. 두 커브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액체 생검을 통해서 이제 대장암 2기의 경우에 누가 재발할지를 보다 예측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보다 하게 되고 보다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두 중에 하나는 이제 저겁니다. 누가 암에 걸렸는지 조기 진단하는 거죠. 지금 암을 조기 진단하는 것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증상이 없을 때 정기 검진 받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분들이 암이 진행돼서 진단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빨리 하게 하는 방법도 역시 액체 생검입니다. 액체 생검을 통해서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 피를 뽑아서 암세포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나오는 경우는 무슨 암인지를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어봤었겠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제품이 팔리고 있지만 아직 진단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권하지는 않는데 머지않은 시대에 이거를 사용할 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갤러리 테스트라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걸 소개하는 거는 이 정밀 의료는 예측 의료는 암을 조기 진단하는 것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고 머지않은 시대에 이러한 방법들이 암을 조기 진단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 말씀 드리려고 준비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암이 걸리는 걸 예측하는 거죠.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더 암에 걸릴지를 예측하는 거고요. 이거는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제일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는 정밀 의료라는 토픽을 걸고 나서 곧 100만 명의 환자의 혈액 등등을 모으는 정밀 의료의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날 All of Us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에 의한 의료를 정밀 의료를 가야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자발적인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의 혈액 등등을 모아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릴지 어떤 사람이 당뇨에 걸릴지를 예측하는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은 보다 많은 것들을 예측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프리벤션, 예방이 보다 가능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티시퍼터리 메디신 참여 저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욕구가 워낙 큰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예측을 하고 정밀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1. DNA를 제공해야 돼요. 서로 다른 거를. 2. 아까 말했지만 병은 꼭 DNA만 결정되지 않죠. 환경 요인이 있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어떤 거요? 담배를 피느냐, 술을 얼마나 먹느냐. 이러한 기록들을 자발적으로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즉 빅데이터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거예요. 암 예방법 지금도 알고 있는 건 많습니다. 1.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술을 가능한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비만이 암의 중요한 원인인 거 아세요? 비만은 동맥경화증 암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티시터리 메디신은 1. 의료 소비자가 우리도 알고 싶다. 나도 결정에 참여하겠다는 것도 하나 있지만 보다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 자발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체인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티시티브 메디신은 생각보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보다 많은 필요성이 제기될 거로 믿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환자 중심의 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50년 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야말로 정말 환자 중심의 의료로 가야 된다는 어떤 컨센서스가 거의 모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큰 얘기는 의사가 환자 얘기를 들어야 된답니다. 맞지요? 현실은 아니죠? 현실은 왜 아닐까요? 그건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게 Decentralized Healthcare입니다. 센터를 탈피하는, 센터가 병원입니다. 거의 모든 환자는 일부만 빼고 병원에 오기 싫어합니다. 2, 병원에 가기 너무 바쁩니다. 3, 병원에 가서 기다리기 싫습니다. 맞죠? 그래서 병원에 안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텔레메디신 원격 치료잖아요. 우리나라는 원격 치료 하면 그러면 자꾸 무의촌 생각만 해서 아주 좀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이 원격 진료는 필요합니다. 갈 수밖에 없는 저겁니다. 이거는 아마 동의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의 이슈입니다.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이해와 노력과 그리고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원격 진료보다 더 좋아하는 단어가 사실은 커넥티드 메디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연결 의료예요. 연결 의료 아마 들어보신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온 게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이 요즘 패치를 달고 다닙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 패치를 달고 다니면 24시간 동안 심전도가 어디 센터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혈압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어요. 즉 우리가 패치만 붙이고 다닌다면, 시계만 차고 다닌다면 어느 센터에선가 누군가 혈압과 심전도를 체크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혈압약 먹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우리 혈압약 먹는 거 보면 정말 저는 웃긴다고 생각해요. 혈압을 먹는데 한 달에 한 번 의사한테 가서 혈압을 잽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으면 약을 올려요. 혈압이 낮으면 약을 안 줘요. 맞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의 혈압은 하루에도 수없이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하고 잘 때 다르고요. 누가 하나 왔는데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났어요. 성질을 버럭 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당연하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명상에 잠기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근데 혈압약은 딱 한 번 와서 잰 다음에 약을 줘요. 이게 옳습니까? 24시간 동안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약을 정해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게 가야 될 미래입니다. 그게 연결 의료예요. 그죠? 두 번째 또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끔 여러분 심장마비에 와서 돌아가셨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 가설입니다. 진짜 얘기가 아니라 심장마비 오기 한 몇 시간 전에는 심전도의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걸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마비가 와서 쓰러져야 응급실 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결 의료가 되면 그거를 돌아보면 이런 사인이 나타나면 몇 시간 뒤에 마비가 오는 거를 예측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미래예요. 그래서 연결 의료 가야 될 길 맞습니다. 저는 이 연결 의료, 커넥티드 메디신이 앞으로 의료에 엄청난 혁신을 갖고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기 위해서는 또 많은 대화와 노력 그리고 기술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티드 메디신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비용 문제, 테크닉 문제 등등 문제를 가야만 될 겁니다. 암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밀으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당뇨병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가령 당뇨병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당뇨병은 안 무서운데 합병증이 무섭대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콩팥이 나빠지고 해갖고 문제가 됩니다. 당뇨병이 걸렸을 때 환자가 당신은 30년을 살아도 콩팥은 멀쩡할 땐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 않으세요? 당신은 이대로 가면 한 5년 뒤부터 콩팥이 나빠지기 시작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내 말 잘 따라야 돼. 이 얘기를 해준다면 정신이 바짝 들겠죠? 지금 그게 안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정밀의료연구를 시작하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그게 가능해질 것이 바로 미래의학입니다. 이 피표 메디신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하나는 제네틱 디스크리미네이션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DNA를 알게 되고 DNA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은 한 45세 되면 고혈압 올 확률이 67%고 이런 걸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고혈압 올 사람하고 안 올 사람하고 보험회사에 찾아갔을 때 과연 같은 돈을 받을까요? 이런 이제 이슈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비밀로 해야 된다. 개인 비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험회사 측에서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사람들의 인류의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정밀의료 강의할 때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이 영화를 이제 알고 계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1997년도에 개방한 제가 좋아하는 에단 호크 주연의 가타카라는 영화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미래인데요. 미래는 태어날 때 DNA를 보면 우수한 DNA를 가진 사람하고 열등한 DNA 가진 사람을 나눕니다. 여기 주인공은 이 영화에서 항공비행사가 어릴 때 꿈이에요. 우주 여행하라는 걸. 근데 우주 여행을 하려면 좋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형은 좋은 유전자를 못 지니고 있었고 동생은 굉장히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형은 자기는 우주 비행사를 하고 싶은데 절대로 허용 안 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유전자가 좋은데 교통사고가 난 스탄하고 DNA를 사서 바꿔치기를 합니다. 우주항공사가 돼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거를 잡는 형사가 있어요. 그게 어릴 때 헤어지고 한 번도 안 만났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동생은 결국 형사가 되고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형은 본인의 노력과 일종의 사기를 쳐갖고 우주항공사가 되는 게 이 영화의 끝입니다. 이 영화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래는 태어날 때 유전자 갖고 우등, 열등을 구별하는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생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개인의 노력으로 그런 유전자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의료 중에 굉장히 주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생학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이제 우생학이 이 DNA에 대한 정보를 점점 많이 하게 되면 DNA에 대한 우생학 이야기가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10여 년이 지나면 그런 논의가 사회로 튀어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이 강아지가 나왔는데 맨날 이 공을 던져주면 물고 오는 강아지 그림과 함께 저거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는 인세니티, 미쳤다를 정의하기 이런 거를 매일매일 똑같이 살면서 내일은 자기에게 행운이 올 거라고 믿는 거야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래의학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미래가 또는 여기 나이 드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손주가 좀 더 잘 되길 바란다면 내일은 조금 오늘과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료는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하나는 여러분을 스스로 참여하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좀 더 밝아지고 우리의 자손들이 좀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일에 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박연지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좀 잠깐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현장에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게 방해는 콘설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콘설팅을 오시면 비싼 돈을 내셔야 되는데 오늘은 질문하셔도 다 무료입니다. 네, 방 교수님 정말 역시 소문대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이 프레시전 메디슨으로 가다가 어떻게 보면은 홀리스테틱 어프로치를 한다고 그러시면서 이게 전부 퀀티피케이션이 되는 데이터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리큘러 레벨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DNA 뭐 이제 그런 쪽의 어프로치일 것이 퀀티테이션 되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쉬운데 그 외에 뭐 환경에 해당하는 거랄지 음주 또는 담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퀀티테이션이 돼가지고 홀리스테틱하게 될 건가 하는 것이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이 메디신이 점점 정보들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뒤따라서 약들이 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제약회사하고 이 메디슨 계통의 사람들하고의 콜래보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의미가 어느 정도쯤일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굉장히 맞고요. 모든 질환은 그 세 가지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인적 요인, 즉 DNA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가 타고난 DNA. 두 번째가 환경적 요인이고 아까 그걸 나누면 환경하고 라이프 스타일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유전자를 검사하는 게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그건 돈만 내면 1,000불이면 우리가 모든 유전체를 검사할 수 있게 싸졌는데 환경을 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유전적 소인이 당뇨병이 암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건 유전적 소인이 많은데 여러 가지 유전자가 겹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르지만 그런 반면에 어떤 것들은 완전히 100% 환경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완전히 환경적 요인인 거죠. 그래서 이 환경적 요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도 어떤 사람은 조기에 당뇨병에 발병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지 않는다. 이런 것이 환경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 DNA를 검사하는 건 요즘에 피를 뽑아서 유전자 검사하면 되는데 이제 환경 요인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사도 다니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여행도 하죠. 담배도 폈다 끊었다 하죠. 술도 오늘은 기분 좋아 한 2병 마셔. 오늘은 한 잔만 마셔. 이걸 적어하는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라이프 로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이프 로그를 어떻게 우리가 리코딩할 거냐는 이슈가 있고요. 가장 현안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에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을 통해서 아까 생물학적 반응은 이미 보기 시작했어요. 심전도 고혈압, 혈압수, 그다음에 호흡수, 근데 운동량까지 재고 있잖아요. 거기에 미래로 가게 되면 어떤 공익에 노출되고 하는 것까지 재개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핸드폰 또는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라이프 로그를 정량화하는데 엄청난 무기가 될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바이오 센서라는 거예요. 우리 생물학적 변화를 어떻게 센싱할 거냐. 현재 심전도 혈압을 체크하는 수준까지 왔고요. 점점점 깊이로 들어가야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어가는데 그걸 매개하는 중요한 저거는 스마트폰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제약회사하고 이 연구자와의 협력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그래서 뭐 저도 옛날에 연구할 때 많은 제약회사들하고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콜래보레이션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제약회사의 궁극적 목적은 좋은 약을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게 당연한 목적이고 우리 연구자들은 좋은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논문을 내겠다는 게 궁극적 목표지만 결과는 이제 환자들의 치료 향상이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줌에 올라온 질문을 제가 약간 모디파이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이제 보여주신 것처럼 프리시전 메디슨,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으로 가면은 결국 약물들도 굉장히 개인화된 소량의 생산, 맞춤형 약물들이 될 건데 가장 뭐 극단적 카티 치료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데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생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기술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정밀 의료제가 나오면 약값이 비싸고요. 제가 볼 때 좀 더 예측하게 됐으면
소비가 주니까 약값이 비싸져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측이 더 잘 되면 약을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임상 연구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명 갖고 어떤 연구를 하는데 뭘 모르고 100명 하는 것보다 이 약이 잘 될 사람 10명만 골라내서 연구를 할 수 있으면 비용이 줄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프로세싱 콘스에서 그 걱정,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많은 제약회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레어 디지즈, 희귀 유전 질환을 갖고 연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공률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은 비용이 비싼데 좀 더 많은 예측을 하게 되면 더 싸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플로어 질문 있으십니까? 아이고, 거대 담론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마지막에 이제 유전자가 다 밝혀지고 공개되고 하면 이제 우생학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나 예측을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 세상이 너무 참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게 뭐 디지털화 하면서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AI가 그렇고. 근데 이 미래의학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예측이 되면은 당연히 인문사회 분야 모든 분야와 협업이 돼서 미리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아까 이제 DNA 갖고 많은 걸 예측하려고 그러면 다행인지 안 다행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시간은 꽤 걸릴 것 같고요. 뭐 10년, 20년 그 이상일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가는 데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올 세상이라면 지금부터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길게 안 보고요. 당장 눈앞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요즘에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는 왜 의사들은 소아과를 안 하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비용이 쏠리지 20, 30년 뒤에 유전자에 대한 예측이 더 강해졌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거를 지금부터 논의를 하자고 그러면 사람들 관심도 별로 없고 비용도 아무도 안 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본적인 그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부터 슬슬 얘기를 할 때가 저는 됐다고 믿는데 관심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개발 NGO에서 일하고 있는 손정화입니다. 강의 명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그 컴퓨터에 의해서 미래 의료는 많이 바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최근에 챗 GPT 열풍을 보면 거의 한 10년 이상을 단축했다고 하는데, 이 미래 의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또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까 그 사피에서 그 환자가 직접 참여해서 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면 그 선진국과 또 개발도상국 또 저개발 국가들의 그 간극이 너무 컸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래 의료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계속 발전하게 되면 전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미래 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개발도상 국가의 국민들과 또 소통하면서 준비를 하게 해야 하는지, 특히나 저희 이제 현지에 있는 의료진들의 교육에 관심 있게 참여하는 단체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그 챗GPT는 의료 진료에 분명히 쓰일 텐데요. 제 기억에 맞으면 이제 3년 전에 그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이제 그러한 진료를 시작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들은 실패담인데 처음에 하면서 중국에서 그래도 좋은 의사를 모아갖고 가령 예를 들면 기침해서 왔다고 이제 환자가 거기 넣으면 이제 인류 의사들이 모여서 필요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기침을 언제부터 했느냐, 뭐 하느냐, 가래는 나왔느냐, 열이 났느냐는 수많은 질문을 해갖고 그걸 처음에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더니 문제는 좋은 의사들이 만들어갖고 만든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상대하는 의사들이 갑자기 이 질문은 왜 했지 하는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일선의 의사들이 이해 못하는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질문의 수위를 낮춰갖고 해갖고 결국 오픈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챗GPT가 모든 걸 풀어줄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챗GPT를 갖고 3년 뒤에 우리나라 진료를 허용하면 1. 평균 의사보다 좀 낮은 수준의 진료는 값싸고 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주 높은 진료 또는 심각한 병일 경우에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에 절대 미치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그것도 국민들이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3년 뒤에 나는 병원에도 안 가고 싸고 간단히 GPT 물어서 그 정도의 진료로 버티겠다. That's fine. 근데 그러다가 심각한 질병이 있는 걸 만약 넘어가면 그때 법적 책임은 누가 지죠? 회사가 지나요? 어떻게 지나요? 하는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원격 진료는 가야 될 미래지만 아직도 많은데 어떻게는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챗 GPT는 요즘에 뭐 논문을 쓴다면 난리인데 창의적 질문을 못해요. 모든 경우에 대비한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이걸 다 넣다가 보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고 챗GPT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당신은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야겠어. 그렇죠? 그럼 결국 또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이렇게 한 걸음에 해결될 일은 아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의 이렇게 진료의 간소화를 통해서 이는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그 리스크를 누가 질 거냐? 누가 지는 게 옳습니까? 회사? 의사? 소비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은 우리가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제 1번이고요. 두 번째 얘기하셨던 그 지역에 따라서 글로벌 세계에 따라서 모든 의료 혜택은 지금도 불균형이거든요. 미국이요? 미국에 학회에 가면 항상 큰 이슈가 중에 하나가 미국 내 의료의 불평등 이슈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백인, 흑인 항상 보면 차이가 나타나요. 이건 이 불평등한 요소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누구는 흔히 이러지 않습니까? 불평등, 모든 사회는 불평등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등해지도록 노력하는 게 맞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금 이제 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봉사료도 가고 그러시잖아요. 거기 의사분들은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 1. 받아들이기에는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당장 교육을 시켜도 아까 제가 일회사 같은 약을 말씀드렸는데 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약을 교육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너무가도 중요한 문제지만 풀기는 쉽지 않고요. 사실은 라파엘 클리닉이 있는 이유도 그러한 불평등을 좀 해소하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겠어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줌에 올라온 질문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또 많이 관심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트렌드와 앞으로의 효과, 미래 이런 거에 대해 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꽤 많이 알거든요. 특히 산업화에서 이걸 아는 걸 다 말씀드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좀 고민인데 1. 디지털 치료제는 새로운 의료 영역으로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효과는 특정 질환에 제한적이지 이게 모든 병에 다 쓰이는 건 아니다는 거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그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하면서 그 선두에 섰던 회사들이 있어요. 페어 세라픽스나 몇 개가 있거든요.
그 회사들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있다가 요즘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 디지털 치료제는 분명히 도움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2. 앞으로 그 효과는 점점 커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코비드 19이 걸리면 코로나 약을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디지털 치료제를 몰아 갖고 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아직 가야 될 세상입니다. 플로어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그만 끝날까요? 네, 그러면은 뭐 충분히 또 질문 있으시겠습니다만 시간도 됐고 해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